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8번째. 오늘 강좌가 이제 공자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공자 일생은 73년 밖에 안 됐죠. 삶과 죽음으로 얘기하자면 아주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볼 때는 이제 상당히 장수한 그런 경우에 속하긴 하는데, 한 사람의 일생으로서 특별히 더 길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자의 경우에는 이제 살아있었을 때의 73년의 시간보다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수천 년의 시간이 아무래도 더 길다고 해야 되겠죠. 오늘은 이제 공자의 삶과 죽음을 같이 알아보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흔히 이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수시로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런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이른바 사생관, 생사관, 전통적인 방식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또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일정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널리 또 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이해하던 죽음에 대한 생각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프랑스 철학자 이야기인데요. 블라디미르 장 켈레비치라는 85년도인가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철학자는 죽음이라고 하는 저수를 남겼어요. 라모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저수를 남겼는데, 그 죽음에 대한 몇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죽음에는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이제 1인칭 죽음이다. 1인칭은 당연히 나죠. 나의 죽음이죠, 나의. 이 장 켈레비치의 얘기에 따르면 1인칭 죽음, 나의 죽음은 이건 수수께끼와 같다. 수수께끼와 같아서 우리가 절대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죽어봐야 나의 죽음을 아는 거죠. 네. 이럴 때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사마천 사기에도 보면 이른바 편작이라고 하는 명의가 나오죠. 편작 창공열전에 보면 편작이라는 명의가 나오는데, 편작의 이름이 진월인이에요. 이 진월인 편작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의 이야기는 죽은 사람을 살린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사람을 살렸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죽었다면 돌아오지 않아야 우리가 죽음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죽음은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장 켈레비치의 말처럼 나의 죽음은 경험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인칭 죽음이 있죠. 3인칭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니고 이건 그의 죽음이에요. 그때 그라고 하는 3인칭은 2인칭도 아니고 1인칭도 아니죠. 그래서 이건 어떤 사람이, 사회 속에 어떤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죽음은 어떤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 신분, 기능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금방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이 자리나 신분, 기능 이런 것들은 대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인칭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2인칭 죽으면 당연히 이제 2인칭은 너니까 너의 죽음이라고. 너의 죽음. 너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죽음이 아니지만 이 너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지는데 대체할 수 없는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거죠. 그냥 가까운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대체할 수 없는 존재였던 사람의 죽음입니다. 켈레비치의 얘기는 대체할 수 없는 사람, 나의 삶이 같이 죽은 것처럼 느끼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얘기되었던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도 있었죠. 내 몸이 죽은 것 같다 이런 표현 있었죠. 그런 의미의 죽음입니다. 이 잔 켈레비치는 바로 이 2인칭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죽음을 인식할 수 있고 죽음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갈 수 있는 그 지속적인 그 힘이 여기서 나온다. 이 2인칭 죽음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인식하면서 슬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건 프랑스 철학자 얘기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죽음은 1인칭 또는 2인칭 죽음, 1인칭 또는 3인칭 죽음이죠. 1인칭이나 3인칭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런 1인칭 죽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1인칭 죽음에 집착한 나머지, 그러니까 죽음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삶에 집착하는 거죠. 집착한 나머지 3인칭 죽음과 1인칭 죽음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놓지 않는, 예를 들면 이런 걸 놓지 않는 경우 많죠. 흔히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런 것도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유명한 영웅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발언 때문에 영웅화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게 이제 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켈레비치의 말을 통해서 반성을 해보자면, 잔 켈레비치의 말을 통해서 반성을 해보자면 1인칭 죽음과 3인칭 죽음의 혼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줄 가능성이 그만큼 적은 것이고 2인칭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남아있는 삶이 더 윤택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전제를 좀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공자의 삶과 죽음을 한번 같이 알아봤으면 합니다. 죽음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죽음을 그 한자에서 글자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죽을 사자가 있죠. 죽을 사자는 위에 있는 게 땅이라 그랬죠. 한자에서 일단 하나를 그으면 땅이고 밑에 있는 이 전역석자는 죽은 사람의 잔골입니다. 죽은 사람의 뼈, 잔골이고 옆에 있는 이 부분은 같이 순장시킨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순장시켜서 같이 땅 밑에 매장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자도 쓰죠. 화자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건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 이게 화라고 그랬죠. 이거 화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방향을 나타내는 방이라는 것도 사실은 땅 밑에 사람을 파묻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죽음에 대한 글자들이 있는데, 글자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죽음을 이제 신분에 따라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또 많죠. 이른바 이제 천자가 죽었다. 이를테면 주나라 기준으로 얘기하면, 주나라는 이제 천자를 비롯한 왕족이 있고, 그 다음에 제후, 공후백자나마의 제후 귀족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대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가 있고,
일반인들이 있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천자가 죽었을 때는 붕이라고 합니다. 무너진다는 뜻이죠. 천자왈 붕. 죽었다는 걸 붕이라고 하고, 제후의 경우에는 붕이 아니라 흉이라고 합니다. 제후, 공후왈 흉, 공이나 후가 죽었을 때는 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왕족이고, 이건 제후고, 그리고 대부가 죽었을 때는 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하는 이제 사라고. 이런 식의 그 신분에 따른 죽음에 대한 호칭이 다른 게 있고, 그리고 이를테면 군자왈 종. 군자는 자신의 삶을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고 봐서 종이라고 그러고, 상대에서 소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살아고 한다. 이런 식의 분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건 마쳤다는 뜻인데, 자신의 삶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종자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죽음에 대한 호칭으로 봐도 죽음이 모든 사람 앞에 우리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죽음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찾아오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호칭 보면 죽음은 만인에게 평등할지 몰라도 그 죽음을 부르는 호칭은 각기 다른 거죠.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신분의 사람이 죽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전통적 관념 중에서 이런 식의 그 죽음에 대한 용어는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를테면 책방도 있고요. 이야기가 좀 지루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때는. 책방도 있고, 조락도 있고, 또 승하라는 말도 쓰죠. 승하라는 말도 쓰고, 서거라는 말도 쓰고, 서거라는 말은 최근에 많이 등장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전부 척은 올라간다는 뜻이고, 척은 이제 혼이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방은 이제 육신이 땅에 묻힌다는 뜻입니다. 척이 오를 척자예요. 그리고 조락도, 조도 올라간다는 뜻이고, 락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요임금이 죽었을 때는, 제내 조락이라고 해서, 요임금이 죽었을 때는 조락이라고 그랬고요. 순임금이 죽었을 때는 척방내사라 해서, 척방내사, 이런 표현은, 그 유가의 문헌이 시서라고 할 때 서경에 나오는 문헌이고, 요임금이 죽었을 때 조락이라고 했다는 표현은 맹자에 나옵니다. 근데 이건 전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데, 이를테면 이제 혼은,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혼백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은 올라가고, 백은 땅 속에 묻힌다. 무거워서 땅 속으로 묻힌다는 그런 관념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적방, 조락, 승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은 올라간다는 뜻이고, 하는 저 멀리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서거라고 할 때 서는 이제 갔다, 멀리 갔다. 사람의 죽음을 죽었다고 직접 표현하지 않고, 일부러 피해서 호칭하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서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멀리 사라졌다, 이런 뜻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 쓰는 용어는 일일이 다 거론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건 이제 죽음에 대한 그 호칭이고요.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한 호칭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삶을 높이 평가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춘추 같은 문헌에는 제후가 죽으면 흉이라고 해야 되는데, 송나라 화보독이 흉하다 이래야 될 텐데 졸하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은 낮춘 걸로 봅니다.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을 깎아서 흉이라고 써야 할 사람을 졸했다고 낮춰봤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송나라 백희가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백희가 졸하다. 그러니까 백희라는 여자가 죽었을 때 맞는 호칭은 사라고 해야 될 텐데, 졸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의 삶을 높이 평가해서 졸이라고 높여서 호칭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호칭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인물들의 죽음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죠. 임금이나 뭐 천자나 제후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죽은 다음에 신하들이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해서 시호를 만들죠. 그런 다양한 이제 죽음에 대한 처리 방식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매장한다는 뜻으로 이제 장자도 쓰잖아요. 장자. 너무 산발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풀이고, 이것도 아래도 풀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사람의 시신을 매장한다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장례라고 할 때 장은 매장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은 본래 땅에 파묻는 게 장이고, 다른 형식의 그 장례는 땅에 파묻는 장례가 아닌 건 다른 글자를 써야 맞는데, 요즘 뭐 꼭 그렇게 쓰진 않죠. 이럴 때는 뭐 조장 뭐 이런 식으로는. 장은 파묻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사실은 안 맞지만, 그럴 때는 그 장이 그냥 장례라는 뜻으로 쓸 뿐이지 꼭 매장의 뜻으로 쓰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제 죽음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논어는 어떠냐, 공자의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공자는 죽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죽음이란 무엇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물어본 제자가 거의 없고, 단 한 명, 자로만 죽음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로가 죽음에 대해서 물어본 까닭은 아마도 자로가 용사죠. 용맹한 사람입니다. 용맹한 사람은 늘 그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위태로운 상황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다가 전투이사 싸우다 죽어서 구하게 자기 시신이 뒹굴 것을 잊지 않는다는 말이 논어에도 나오고 맨자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사는 불망제구하기요 용사 불망상기원이라. 용감한 사람은, 용사는 상기원 할 때 원은 원수, 머리예요. 자기 머리를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싸우다 목이 베어져서 죽는 거죠. 그것을 불망 잊지 않는다. 늘 그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싸움에 대한 투지 이런 걸 늘 갖고 있다. 목숨을 건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 처지에 자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묻지 않았던 죽음에 대한 물음을 자로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로가 공자에게 묻죠. 여쭙습니다. 자로 문사. 자로가 죽음에 대해서 여쭙다. 그랬더니 자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했죠. 미지생 은지사. 미지생은 아직 삶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미지생. 아직 삶을 알지 못하는데 은지사. 이때 은은 어찌 은자예요.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일단 1차적으로는 이 해석을 택하는 게 맞고요. 이게 이제 정현 때부터 유진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해석입니다. 아직 삶을 알지 못하는데 은지사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그리고 이제 송대의 주자라는 대철학자가 나오면서 이걸 달리 해석을 해요. 미지생이면 이렇게 조건으로 봐요. 미지생이면 은지사리요. 이렇게. 앞의 경우는 미지생이언을 은지사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경우는 아직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삶을 먼저 알아야지 이런 삶으로 질문을 돌리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한 거고, 이 뒤에 주자가 해석한 대로 하면 아직이란 말이 빠져요. 삶을 알지 못한다면 은지사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조건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자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육아의 견해가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자가 해석 체계를 달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이 두 가지 해석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논어는 워낙 다양한 주석도 많고 다양한 견해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견해가 정설로 자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견해를 버릴 필요는 없어요.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형성된 시대의 그 맥락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읽혔느냐는 맥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어는 얼마 안 되지만 논어로 인해서 그 수많은 주석이 나오고 그런 주석과 함께 또 다른 수많은 저술들, 논어를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저술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의 그 고전에 대한 사유를 풍부하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그 텍스트들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어느 하나만 택하고 다른 것을 버릴 필요는 없죠. 근데 어쨌든 주자의 해석을 그냥 잠시 내려놓고 보면은 안일미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뭐뭐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삶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면 아직 삶을 알지 못한다면은 이건 성립이 안 되거든요. 아직 뭐뭐 한다면은 그 구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아직 뭐뭐 못한다면은. 아직 뭐뭐 못하는데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사실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석상으로는 타당합니다. 구문상으로는. 주자 해석을 버릴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공자의 경우에 죽음에 대한 질문을 유일하게 자로가 딱 한 번 했고 그리고 대답도 이렇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삶으로 문제를 돌리고 있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대답한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로가 다른 것도 묻습니다. 자로 문 귀신. 자로가 귀신에 대해서 물어요. 귀신에 대해서 물으니까 경귀신이 뭔지 이러거든요. 귀신을 공경하되 원지 멀리하라고 합니다. 원지. 경원한다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귀신을 공경하긴 하되 멀리를 해라. 그러니까 귀신을 공경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멀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가 경원시하다는 말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렇지만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그게 이제 공자의 중용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로가 문사귀신,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물어요. 똑같이 죽음과 함께. 귀신을 어떻게 섬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공자의 대답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능사인. 아직 사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데 미능사. 아직 사람을 미능사.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언능사결이에요.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여기도 역시 죽음에 대해서 직접 얘기해 주지 않은 것처럼 여기도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섬긴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자는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통찰이 없고 그 죽음에 대한 질문을 삶으로 돌이켜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없이 강조한 철학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정리가 됩니다.